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탐정 소설의 대가인 아가사 크리스티, 나이오 마시, 그리고 마저리 엘링햄과 같은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 영국의 도로시 세이어스입니다. 세이어스는 1893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탐정 소설의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도덕성, 정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는 그녀를 많은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녀의 탐정 시리즈가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지만 세이어스의 광범위한 문학적 기여와 범죄 소설의 발전에 있어서의 그녀의 역할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의심입니다. 이 작품은 심리적 긴장과 미스테리 요소를 혼합하는 그녀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의혹, 도로티 세이어스. 객차 안이 담배 연기로 차츰 짙어지자 머머리 씨는 점점 아침 먹은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에 잘못된 것은 없었다. 모닝스타 신문에 건강 전문가가 권하는 대로 비타민이 충분한 검은 빵과 맛나게 바삭바삭하게 튀긴 베이컨, 보기에도 좋은 계란들, 거기다가 가정부 서툰 부인만이 끓일 수 있는 커피가 있었다. 서튼 부인은 정말 구하기 힘든 사람이어서 복받았다고 여길 만한 일이었다. 에설은 서머에서 신경쇠약에 걸린 이후 계속 질풍처럼 왔다 금세 사라지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젊은 처녀들과 씨름할 수 있는 상태가 정말 아니었다. 가엾게도 에설은 요 근래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했다. 머머리 씨는 속이 자꾸 불편해지지만 무시하려고 애쓰며 어디 아픈 게 아니기만을 바랬다. 병이 생겨 사무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그런 일에 대하여 에설이 지나치게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에설의 걱정을 순간이라도 덜 수가 있다면 머머리 씨는 기꺼이 자신의 재미없고 하찮은 개인적인 일은 내려놓을 용의가 있었다. 그는 소화제 한 개를 입에 밀어 넣었다. 그는 요 근래 몇 개씩은 갖고 다니는 습관이 들었다. 그리고는 신문을 폈다.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 국회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타자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 황태자가 전 영국 신발 박람회에서 미소를 띄우며 개회식에 참석했다. 자유당에 또 분란이 생겼다. 링컨시에서 한 가족을 독살한 여자를 경찰이 쫓고 있었다. 불이 난 공장에 두 소녀가 갇혀 있었다. 어떤 여배우가 네 번째 이혼 가판결을 받았다. 머머리 씨는 패러건역에서 내려 전차를 탔다. 불편했던 속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스껍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는 용케 더 나빠지기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머머리 씨가 창백한 얼굴로 자제하면서 그의 자리에 앉자 그의 동업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안녕, 머머리. 브룩스 씨가 커다란 목소리로 인사하며 아니나 다를까 꽤 춥지? 하고 덧붙였다. 그렇군. 머머리 씨는 답했다. 정말 심술궂게 춥네. 너무 추워, 너무. 브룩스 씨가 말했다. 튤립은 다 심었나? 다 심지는 못했어. 머머리 씨는 솔직히 말했다. 사실은 몸이 별로 좋지. 안 됐네. 그의 동업자가 끼어들었다. 정말 안 됐군. 좀 더 일찍 심었어야 하는데. 나는 지난주에 심었어. 집은 작지만 봄이 되면 볼만할 걸세. 도시에 있는 정원치고는 말일세.
자네는 교회에 사니까 운이 좋은 거지. 헐에서 살 때보다 낫지 않은가? 하지만 에버니 동네도 꽤 공기가 맑아. 부인은 어때? 고맙네.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군. 아주 다행이야. 올겨울에는 언제나처럼 다시 만나야지. 자네 부인 없이는 드라마 협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거야. 정말이야. 그녀의 작년 로맨스에서 연기는 잊을 수가 없을 걸세. 그녀와 젊은 웰백이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지 않았나? 바로 어제 웰백 내외가 자네 부인의 안부를 묻더라고. 고맙네. 나도 그녀가 곧 바깥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네. 하지만 의사 말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지. 내 처는 서두르거나 과하지 않게 그냥 편하게 있어야 돼. 그럼 옳고 말고 걱정이 제일 나쁜 거야. 나는 걱정 따위는 몇 년 전에 싹 잊어버렸어. 나를 좀 보게. 컨디션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나를 신살로 보겠나? 그런데 자네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네 그려. 소화불량인가 봐. 머머리 씨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간에 냉기가 들었나? 바로 그건가 봐. 바로 그거야. 브룩스 씨가 말할 기회를 잡았다. 인생이 살맛이 나는가? 이게 모두 간에 달려있네. 자, 이제는 일 좀 해야지. 그런데 회라비 임대차 계약서가 어디 있지? 그날 아침 별로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던 머머리 씨는 이 말이 더 반가웠고 반 시간 정도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평온하게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또 브룩스 씨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혹시 그가 불쑥 말했다. 자네 부인이 좋은 요리사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없을 거야. 머머리 씨는 대답했다. 요새는 사람 쓰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우리도 이제서야 간신히 자리를 잡았어. 왜? 자네 오래된 요리사가 그만두나? 아니야, 천만에. 브룩스 씨는 크게 웃었다. 오래된 요리사를 떨쳐버리려면 지진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야. 그게 아니고 필립슨 때문에 딸이 곧 결혼한다지? 음식 만드는 것이 처녀애들이 가장 서투른 일이지. 내가 필립슨에게 말했는데 정신 차려야 할 거야 라고. 자네는 좀 아는 사람을 구해야지. 안 그러다간 그 독약 먹인 여자 있지? 이름이 뭐더라? 앤드류즈. 그런 여자한테 걸려들걸? 아직까지는 자네 장례식에 화환 보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말했지. 그 친구는 웃는데 웃을 일도 아니고 웃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경찰에 얼마나 월급을 주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그 여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경찰이 하는 말이란 오로지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인근에 있고 숨으려고 요리사 직업을 구할지도 모른다잖아. 요리사로 취직하려고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걸세. 그러면 그 여자가 자살한 것은 아닐까? 머머리 씨의 의견이었다. 자살이라고? 말도 안 돼. 브룩스 씨는 거칠게 대꾸했다. 내 말을 안 믿나 이 사람아. 그 강에서 발견된 코트는 눈속임이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결코 자살을 안 해. 어떤 종류인데? 독약 먹이는 사이코들 말이야. 자기들은 손톱 하나라도 다칠까 조심한다네. 그리고 쪽제비처럼 교활하고 그게 본성이야. 단지 경찰이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노리기 전에 어떻게든 잡기만 바랄 뿐이지. 내가 필립슨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자네는 앤드류즈 부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저질렀다고? 물론이지. 그 여자가 죽였어. 그것은 명백백백 확실한 얘기야. 그 여자가 늙은 아버지를 돌봐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그리고 돈을 좀 챙겼지.
또 어떤 할아버지네 집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죽었어. 그리고 지금 사건이 된 남편과 그 아내, 남편은 죽고 부인은 비소 중독으로 중태야. 요리사는 달아났는데 자네는 그 여자가 저질렀느냐고 묻고 있지 않나? 그 여자의 아버지와 그 어떤 할아버지를 무덤에서 파내면 비소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다는 것에다 내기를 걸어도 좋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결코 멈추지 않아. 하는 말로 자꾸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 그건 그렇지. 머머리 씨가 말했다. 그는 다시 신문을 집어들어 사라진 여인의 사진을 보았다. 생기기는 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이네. 어머니 타입이야? 기분 나쁜 입을 보게, 브룩스 씨가 말했다. 그는 성격이란 입에 나타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나는 이런 여자는 조금 더 믿지 않아. 시간이 좀 지나자 머머리 씨는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점심 식사에는 신경이 쓰여서 조심스럽게 약간 익힌 생선에다 커스타드 푸딩을 먹었고 식사를 끝낸 바로 후에는 특별히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생선과 커스타드는 위 속에 잘 머물렀고 지난 2주 동안 거의 습관처럼 된 성가신 통증도 없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그는 꽤 마음이 가뿐했다. 병과 의사의 청구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는 에설에게 가져가려고 황동색 국화 한 다발을 샀고 그는 기차에서 내려 나의 쉼터가 있는 정원 사이의 길을 즐거운 기대감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지 않자 약간 실망했다. 여전히 국화다발을 쥐고서 또닥또닥 통로를 걸어가 부엌문을 밀어 열었다. 아무도 없고 요리사만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고 그가 가까이 오자 잘못이라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랐다. 어머,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놀랐어요. 앞문이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아, 아내는 어디 있죠? 또 몸이 불편하지는 않죠? 네, 가엾게도 약간 두통이 있으세요. 눕혀드리고 4시 반쯤 좋은 차를 갖다 드렸어요. 지금 아마 주무실 거예요. 이런, 머머리 씨가 말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식당을 말끔히 치우시려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서툰 부인이 말했다. 머머리 부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을 잘 아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디세요. 나도 알고 있어. 머머리 씨가 말했다. 서툰 부인의 잘못이 아니지요. 우리 둘을 너무 잘 돌봐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 잠깐 들여다보겠소. 잠이 들었으면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렇고 저녁은 무엇이죠? 네, 근사한 살코기와 콩팥을 넣은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서툰 부인이 말하며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어떤 요리로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오, 머머리 씨가 말했다. 밀가루 음식? 글쎄. 맛있고 가벼운 음식이에요. 요리사가 항의하며 머머리 씨가 보게끔 오븐을 휙 잡아 열었다. 이것은 버터로 한 것이에요. 돼지 기름으로 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머머리 씨가 말했다. 물론 최고라는 것은 알고 있죠. 내가 요즘 가뜩한 상태가 아니라 돼지 기름 요즘에는 나에게 잘 안 맞아요. 그럼요.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실이 그래요. 서툰 부인도 동의하였다.
별로 몸이 상쾌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날씨가 누구라도 탈이 나게 만들기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는 부산하게 테이블로 가서 읽고 있던 만화책을 치웠다. 아마 부인께서는 저녁을 올려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머머리 씨는 가서 보겠다고 말하며 위층으로 살금살금 걸어 올라갔다. 에설은 솜털 이불 속에 바싹 파고들어 누워서 커다란 더블 베드 위에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가 들어오자 그녀는 약간 움직였고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 여보. 머머리 씨가 말했다. 돌아오셨군요. 잠이 들었나 봐요. 피곤하고 두통이 나서 서튼 부인이 나를 재우려고 위층으로 보냈어요. 당신이 너무 과로했소. 라고 남편은 말하며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네, 내가 워낙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해롤드, 정말 예쁜 꽃이네요. 모두 내게 주는 것인가요? 모두 당신에게 주는 것이오. 단추 아가씨. 머머리 씨는 상냥하게 말했다. 그러면 나도 무슨 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오? 머머리 부인은 미소를 지었고 머머리 씨는 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젠 충분하죠? 이 감성적인 아저씨야. 머머리 부인이 말하며 이제 저리 가세요. 일어나야겠어요. 여보, 잠을 자는 것이 나을 거요. 그리고 서튼 부인이 저녁을 갖고 올라오게 하겠소.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에설은 반대했으나 그는 완강했다. 만일 그녀가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드라마 협회의 모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웰백 내외가 그녀의 안부를 묻고 있고 그녀 없이는 협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에설이 약간 활기를 띠며 말했다. 정말 저를 원한다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아무튼 잠자리로 가겠어요. 우리 서방님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나쁘진 않았어. 아주 나쁘지는. 이제 복통은 없지요? 아주 약간.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단추 아가씨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머머리 씨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더 이상 그 괴로운 증상이 없었다. 신문에 건강 전문가의 충고에 따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붙였고 그 치유 효과에 기뻐했다. 그러나 목요일 날에는 밤중에 매우 몸이 좋지 않아 에셀이 놀라서 의사를 부르겠다고 고집했다. 의사는 맥박을 재고 그의 혀를 보더니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 했다. 무엇을 먹었느냐는 신문으로 저녁에는 돼지 족발, 그리고 밀크 푸딩,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새로운 요법으로서 오렌지 주스를 큰 잔으로 한 잔 마셨다는 진상이 밝혀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피스 박사가 신이 난 듯 말했다. 오렌지 주스도 훌륭한 음식이고 족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오렌지와 돼지는 함께 먹으면 간에 아주 나쁩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처방전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 이틀 동안은 죽만 먹고 돼지고기는 멀리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걱정 마세요, 머머리 부인. 송어처럼 건강합니다. 부인이야말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눈 밑에 검은 자국이 나는 보기 싫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죠? 강장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죠? 좋습니다. 남편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곧 나아서 잘 돌아다니게 되실 겁니다. 그 예언은 실현되었으나 즉시는 아니었다. 머머리 씨는
밀크빵, 그리고 서튼 부인이 솜씨 있게 준비한 곰국만으로 그의 식단을 한정하고 에셀이 그의 침대 머리까지 음식을 수발하였지만 금요일까지 내내 상태가 좋지 않았고 토요일 오후가 돼서야 휘청거리며 아래층에 내려갈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속이 완전히 뒤집혀 고통을 받았다. 그래도 브룩스가 사무실에서 보낸 몇몇 서류에 서명할 수는 있었고 가계부를 정리하기도 했다. 에설은 사무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기에 머머리 씨는 항상 부인과 함께 가계부 숫자를 검토하여 주었다. 계산이 끝난 곳은 푸줏관, 빵집, 우유가게, 석탄집, 그리고는 머머리는 물어보듯 올려다 보았다. 여보, 다른 지불할 곳은? 서튼 부인이 남아 있어요.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이에요. 그렇군.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요, 여보? 네, 그런 편이죠. 당신은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보살펴주고 서튼 부인을 즉석에서 고용한 것은 정말 내 영감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럼. 머머리 씨가 말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형편없는 죄인이 사전에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가버린 다음 서튼 부인이 그렇게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정말 나는 절망적이었는데 하여튼 서튼 부인을 아무런 추천장도 없이 고용한 것은 도박이기도 했지만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봐온 사람이 어떻게 추천장이 있겠어요? 그건 그렇지. 머머리 씨가 말했다. 그 당시에는 그는 그것에 대하여 꺼림칙했지만 하여튼 누군가를 쓰긴 써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실험은 기막히게 옳았음이 입증되었고 지금은 별로 그것에 대하여 할 말도 없게 되었다. 한 번은 머머리 씨가 서튼 부인의 교회 목사에게 시험 삼아 편지를 써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에설은 목사가 요리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대답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요리였다. 머머리 씨는 그 달 생활비 계산을 다 마쳤다. 그런데 여보, 그가 말했다. 서툰 부인에게 내가 아침에 내려가기 전에 신문을 꼭 읽어야 한다면 읽고 나서 얌전히 접어놓으면 고맙겠다고 말해주구려. 여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머머리 씨는 한숨을 지었다. 그는 아침 신문이 새롭고 단정하게 처녀처럼 그에게 도착하는 것이 왜 그런지 중요하다는 것을 아내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여자들은 이런 것은 모르니까. 일요일이 되자 머머리 씨는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 회복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서 아침을 먹으며 일요 신문을 보았고 살인 사건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읽었다. 머머리 씨는 살인 사건을 매우 재미있게 읽고 있는 사람이었다. 간접 경험이 주는 적당한 흥분 같은 것이 있었고 물론 헐시 교회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는 브룩스가 전적으로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앤드루즈 부인의 아버지와 전 고용주는 무덤을 파서 부검을 했고 비로소 가득 차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머머리 씨는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감자를 아래 깔고 구운 등심과 맛있게 가벼운 요크셔 푸딩, 그리고 애플 타르트, 사흘간의 환자 식사 후 바삭바삭한 비계와 설익은 살코기를 맛보는 것은 즐거웠다. 그는 적당히 먹었으나 감각적으로 즐기며 먹었다. 반면에 에설은 식욕이 별로 없는 듯 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까다로운 데다 살찌는 것을 두려워했다.
화창한 오후였고 3시가 되었을 때 그는 구운 고기가 뱃속에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머머리 씨는 나머지 튤립 뿌리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정원용 겉옷을 걸치고 정원 용구 창고로 어슬렁거리며 갔다. 거기서 그는 튤립 뿌리 한 자루와 모종삽을 집어들자 좋은 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는 무릎을 꿇을 매트가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지난번에 그 매트는 언제 썼더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구석에 있는 화분 선반 아래에 치워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허리를 굽히고 어둠 속에서 화분들 사이를 더듬어 보았다. 거기 있었다. 그런데 깡통 같은 것이 손에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깡통을 집어 올렸다. 아, 그렇다. 제초제가 남아있는 깡통이었다. 머머리 씨는 핑크빛 레이블에 눈에 띄는 글씨로 설명과 함께 비소 제초제 독극물이라고 써있는 것을 흘낏 보고서 약간의 흥분을 느끼며 그것이 앤드루즈 부인의 최근의 희생자들과 관련된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그것은 자신이 비록 멀지만 분명하게 그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그 마개가 엉성하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놓아두었을까? 그는 툴툴거렸다. 다 날아가 버렸겠네. 그는 마개를 열고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니 반쯤 남아 있었다. 그 다음 그는 마개를 제자리에 놓고 모종삽의 손잡이로 세게 쳐서 확실하게 닫았다. 그리고는 머머리 씨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허들의 수도로 가서 손을 조심스럽게 씻었다. 그는 튤립을 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응접실에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했다. 그는 웰백 부인과 그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항상 즐거웠지만 사전에 통지를 받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그래야 손톱 사이에 끼인 정원 흙들도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은 웰백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수다스러운 여자였고 자신이 하는 말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머머리 씨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녀는 링컨 씨의 독살 사건에 대하여 제잘거렸다. 머머리 씨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시간에 찻잔을 앞에 놓고 가장 부적절한 화제였다. 그 자신이 배탈이 난 기억이 생생하였기 때문에 의학적 증상에 대한 논의는 역겨운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은 에셀에게도 좋지 않았다. 아무튼 그 독살범은 아직도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경이 굵은 여자도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에셀을 흘깃 보니까 아주 하얗게 질려 약간씩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웰백 부인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그 옛날의 끔찍한 발작적인 장면이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었다. 머머리 씨는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보사이즈 꺾고지는 웰백 부인, 그가 말했다. 바로 지금이 제철입니다. 정원으로 내려가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셀과 젊은 웰백 사이에 안도의 눈길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분명히 상황을 인식하고 어머니의 눈치 없음에 애를 태우고 있었다. 웰백 부인은 틈을 주지 않고 즉시 일어섰고 약간 숨가빠하며 이 새로운 방향으로 즐겁게 준비된 자세로 획 하며 선회하였다.
그녀가 머머리 씨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서 원희에 대하여 쾌활하게 제잘거리는 동안 그는 꺾고지 할 것들을 골라서 손질했다. 그녀는 머머리 씨의 티 하나 없는 정원길을 칭찬했다. 저는 잡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머리 씨는 제초제 이야기를 하며 그 효능을 칭찬했다. 그 독약? 웰백 부인은 그를 향해 놀란 표정을 했다. 그리고는 몸을 떨었다. 저는 1,000파운드를 준대도 그런 것을 집에 들여놓진 않겠어요.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머머리 씨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집에서 멀리 보관한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비록 부주의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 꼭 잠겨져 있지 않은 뚜껑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떤 막연한 생각이 모여져서 자리 잡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생각은 그렇게 놓아두고 신문지를 가져다가 꺾고지를 사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집으로 접근하는 것이 응접실 창문으로 보였던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웰백이 작별 인사를 하느라 이미 에썰의 손을 잡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눈치챘고 재빠르게 집 밖으로 몰고 나왔고 머머리 씨는 서랍에서 꺼낸 신문지를 정리하려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정리도 하고 좀 더 살펴보려고 간 것이었다. 그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두드렸다. 신문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맞았다. 그가 옳았다는 것이다. 링컨시 독살 사건에 대한 앤드루즈 부인의 사진, 기사, 문장은 모두 조심스럽게 도려내져 있었다. 머머리 씨는 부엌 난로 옆에 앉았다. 그는 불이라도 쪼아야만 할 것처럼 느꼈다. 그의 위장 안 어디엔가 이상스러운 차가운 덩어리가 있는 듯 느껴졌다. 그가 밝혀내기 꺼려하는 그 무엇이. 그는 신문에 났던 앤드루즈 부인의 모습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브룩스에게 어머니 타입의 얼굴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날짜 수를 계산해 보았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다고 브룩스가 말한 것이 일주일 전이었다. 지금은 한 달이 넘었을 것이다. 한 달이. 그는 막 서툰 부인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불하였다. 에썰! 두뇌의 문을 망치로 내려친 것은 바로 이 생각이었다. 에썰! 어떤 수를 내서라도 그는 자신의 이 무시무시한 의심을 잘 처리해야 한다. 그녀가 어떤 충격이나 불안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순전히 근거 없는 공포로 모처럼 맞이한 제대로 된 요리사를 해고하는 것은 두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잔인한 일이다. 설사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는 에썰에게 공포스러운 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에썰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그도 말할 용기가 없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의심 속에 혹시라도 정말 뭔가 있다면 이 위험한 여인을 집안의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게 하여 어떻게 에서를 소름 끼치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링컨 씨의 가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남편은 죽고 부인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그것보다는 어떤 충격이나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지는 않을까? 머머리 씨는 갑자기
아주 외롭고 피곤했다. 그의 병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 아픈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3주 전에 처음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는 항상 위장에 문제가 있었다. 담즙증. 아마 요번 것처럼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의심할 바 없는 담즙증이었다. 그는 기운을 차려 몹시 무거운 걸음으로 응접실로 들어갔다. 에설은 체스터필드 소파 위에 구석에 몸을 추스리고 앉아 있었다. 피곤해요, 여보? 네, 조금요. 그 여자가 수다로 당신을 피곤하게 했구려. 그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에설이 피곤한 듯 머리 위치를 쿠션 위에서 바꾸었다. 온통 그 끔찍한 사건 얘기예요. 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럴 거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인근에서 발생하면 사람들은 쑥덕거리고 말하기 마련이요. 빨리 잡혀야 마음들이 놓일 텐데. 나는 그런 혐오스러운 일은 생각하기 싫어요. 범인은 정말 끔찍한 인간이에요. 끔찍하고 말고 브룩스가 지난번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는 싫어요. 조용히 있었으면 해요. 조용히. 머머리 씨는 높아지는 히스테리의 전조를 보았다. 단추 아가씨는 조용히 살게 될 것이오. 걱정 말아요, 여보. 더 이상 끔찍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에설은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일요일 날에는 서턴 부인이 올 때까지 머머리 씨가 앉아있기로 되어 있었다. 에설은 그것에 대하여 조금 걱정하였지만 그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몸은 참으로 그랬으나 그의 마음은 힘이 빠지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난도질 당한 신문에 대하여 그저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로 했다. 서튼 부인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머머리 씨는 서튼 부인을 기다리며 소다수를 넣은 위스키를 평소 때만큼만 마시기로 했다. 15분 전 10시에 그는 귀에 익은 정원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올라왔다. 와직, 와직. 뒷문 쪽으로. 그리고는 걸쇠 소리, 문 닫는 소리, 빗장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는 잠시 멈추었다. 서튼 부인은 모자를 벗고 있으리라. 그 순간이 다가왔다. 통로에 걷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서튼 부인이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를 마주하기를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올려다 보았다. 두툼한 뿔테 안경으로 가려진 복스러운 얼굴의 여인. 그 입에 무엇인가 드센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단지 그녀의 앞니 대부분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제 방으로 올라가기 전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됐습니다, 서튼 부인. 괜찮으시죠? 그의 건강에 대한 그녀의 따뜻한 관심조차 그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으나 두터운 안경 뒤에 눈만은 헤아리기 어려웠다. 많이 나아졌소. 고맙소, 서튼 부인. 부인은 몸이 나쁘지는 않지요? 부인께 따뜻한 우유나 다른 것을 갖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소. 그는 서둘러 대답하고는 그녀가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그런데 서튼 부인. 네? 아, 아니요. 머머리 씨가 말했다.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머머리 씨는 신문을 잔뜩 기대하며 펼쳤다. 주말에 범인이 잡혔다는 것을 읽었으면 그는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한 신탁회사의 회장이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했고 모든 큰 표제들이 날아간 수백만 파운드와 결단이 난 주주들의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이나 그가 사무실에 가는 도중에 산 신문들이나 링컨시 독살 비극에 대하여는 뒷면으로 밀어내게 애매하게 다루고 있고 경찰이 아직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이 머머리 씨로서는 전에 없이 가장 불편했다. 그는 아침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부엌을 헤매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은 에서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지만 서튼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튼 부인은 그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았고 재미조차 느낀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여튼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매일 9시 반부터 6시까지 집에서 떠나 있어야만 하는데 아침 식사를 감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무실에서는 브룩스가 그가 에셀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갖고 놀려대었다. 머머리 씨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그 다음 목요일이 되자 그는 그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늦게 그날 밤 집에 왔다. 곧 결혼할 어떤 독신자 친구를 위한 조촐한 저녁 식사에 브룩스의 설득으로 같이 가기로 했다. 그는 밤새 마시자는 것을 뿌리치고 11시쯤 그곳을 떠났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집안 모두는 잠이 들었고 서튼 부인이 테이블 위에 남겨놓은 쪽지가 있었는데 부엌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코코아를 준비해 놓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있는 작은 냄비에다 그것을 데웠다. 딱 컵 하나의 분량이었다. 그는 부엌 난로 옆에 서서 생각에 잠겨 홀짝거리며 마셨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맛이 뭔가 이상한가? 다시 한 모금 마시며 혀 끝으로 맛을 보았다. 희미하게 톡 쏘는 맛이 있었고 쇳내가 나며 좋지 않은 맛이었다. 갑자기 겁이 나서 그는 허드렛 일을 하는 곳으로 달려가 싱크대에 모두 뱉어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의 행동이 마치 누구의 명령이나 받은 것처럼 그는 식품 창고 선반에서 빈 약병을 집어들어 수도꼭지 밑에서 씻은 후 컵에 있는 것을 그 안에 부었다. 그는 병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뒷문으로 살그머니 다가섰다. 빗장은 소리내지 않고 뽑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마침내 해내었다. 여전히 살금살금 정원을 가로질러 화분 창고로 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성냥을 그어댔다. 그는 제초제 깡통을 어디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했고 뒤쪽에 화분 뒤에 선반 아래에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냈다. 성냥불이 타올라 손가락이 뜨거워졌지만 다른 성냥을 켜기 전엔 그의 촉각이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마개가 또다시 헐거워져 있었다. 그는 흙냄새 나는 창고에서 예복과 코트를 입은 채 한 손에는 깡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냥갑을 들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달려나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깡통을 정확히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정원을 건너갈 때 서튼 부인의 침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조금 전의 일보다 더 그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에설의 창문은 어두웠다. 만약 그녀가 치명적인 무엇을 마셨다면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고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의사를 부르려고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마치 그가 전에 복통의 공격을 당했을 때처럼 공격, 그 공격이란 말이 어울리는 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묘하게 침착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릇을 닦고 코코아를 한 잔 더 끓인 후 냄비에 그대로 남겨놓았다.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문전에서 에설의 목소리가 그를 반겼다. 해롤드, 너무 늦었군요. 못된 사람 같으니. 재미있게 지냈어요? 괜찮았어. 당신은 어때? 좋아요. 서튼 부인이 당신이 마실 만한 뜨거운 것을 준비해 두었나요? 그렇게 한다고 그녀가 말했는데. 이또구만. 하지만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어. 에설은 웃었다. 오, 그런 종류의 파티였군요. 그렇죠? 머머리 씨는 굳이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려는 죽음과 지옥에 저항하듯이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행동하리라. 그는 그가 너무 늦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했다. 약사인 딤소프 씨는 머머리 씨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종종 스프링뱅크에 있는 어수선한 작은 약국에 앉아 잔딧불과 풀이 혹병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곤 하였다. 머머리 씨는 솔직하게 그의 이야기를 딤소프 씨에게 하였고 코코아가 담긴 병을 넘겨주었다. 딤소프 씨는 머머리 씨의 신중함과 식견을 칭찬하였다. 오늘 저녁까지 준비해 놓겠네. 그가 말했다. 만일 자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명백한 사건이 되는 걸세. 머머리 씨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고 하루 종일 극도로 몽롱하고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파티가 한밤중에 시끌벅적하게 끝날 때까지 있었던 브룩 씨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4시 반이 되자 머머리 씨는 책상을 결단성 있게 닫고 갈 데가 있어 미리 퇴근하겠다고 말했다. 딤소프 씨는 결과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가 말했다. 마시 시험법을 사용했는데 아주 심각한 양이고 그런 맛이 나는 게 당연하지. 그 병에는 0.3g 정도의 순수한 비소가 들어있어. 여기 반짝이는 것들이 비소야. 자네가 직접 보게나. 머머리 씨는 기분 나쁘게 보랏빛이 섞여 검게 얼룩진 작은 유리 튜브를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경찰에 전화를 하겠나? 약사가 물었다. 아닐세. 머머리 씨가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야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겠나? 기차를 탈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알았네. 딤소프 씨가 말했다. 내게 맡기게. 내가 전화하겠어. 단거리 열차는 머머리 씨에게는 너무 느리게 달렸다. 에설이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 에설이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그리고 죽었다. 기차 바퀴 소리가 북을 치듯 귓가에서 울렸다. 그는 거의 정거장을 뛰다시피 나와서 길을 따라 달렸다. 자동차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차를 길 끝에서부터 보았고 전 속력으로 내달렸다. 이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사가 이미 와 있다. 바보 같으니 이렇게 늦도록까지 이를 방치한 자신이 살인자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150m쯤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앞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나왔고 그 뒤에 에설이 따라 나왔다. 그 사람은 차를 타더니 가버렸다. 에설은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는 자신을 거의 억제하지 못한 채 모자와 코트를 걸고 꽤 침착한 채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내가 불 옆에 안락 의자에 돌아와 앉아 있으면서 약간 놀라며 그를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들이 놓여 있었다. 일찍 오셨군요. 음, 요즘은 경기가 별로 없어서 누가 왔었어? 네, 웰백이 왔었어요. 드라마 협회 준비 때문에요. 그녀는 짧게 말했으나 들뜬 감정이 숨어 있었다.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일까? 그의 얼굴에 그 생각이 비친 것이 틀림없는지 애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해롤드? 얼굴이 아주 이상해요. 여보, 머머리 씨가 말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는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좀 언짢은 일인데 말하기가... 부인! 요리사가 문간에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안에 계신지 몰랐어요. 차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치울까요? 그리고 부인, 그림스비에서 방금 왔다는 젊은 남자가 생선 가게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무서운 여자를 붙잡았대요. 그 앤드루즈 부인이요. 잘된 일이죠? 그 여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서웠는데 잡혔답니다. 가정부로 두 노부인이 사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독약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신고한 소녀는 상을 받을 거랍니다. 나도 여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까지 그림스비에 있었군요. 머머리 씨는 앉은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그는 고함을 지르거나 울고 싶었다. 그는 이 어리석고 다정하고 흥분해 있는 여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실수였다. 하지만 그럼 코코아는 어떻게 된 것인가? 딤소프씨, 마시 실험, 0.3g의 비소. 그러면 누가? 그는 그의 아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을 그는 보았다.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편집증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작가가 능숙하게 독자를 끌고 당기는 서스펜스의 걸작입니다. 의심은 핵심적으로 신뢰의 취약성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괴물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괴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냉엄하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머머리 씨와 같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냉장고에 남은 계란찜을 보고 이게 저녁인가? 아니면 식중독으로 가는 편도 티켓인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은 주방에서 탐정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머리 씨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요리사와 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스러운 계란찜을 길거리에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조용히 먹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고양이 애호가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동물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